나는 이런 책이 좋다. 서로 다른 존재들을 따스한 마음 하나로 이어주는 책. 헤세와 융은 살아온 환경과 국적과 출신이 모두 달랐지만 영혼의 쌍둥이처럼 닮은 운명을 가졌다.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삶. 인류의 지혜를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리는 삶. 글쓰기의 힘으로 인류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주는 지적 모험. 그들은 그렇게 닮은 운명으로서 서로의 친구가 되었다. 이 책은 헤세와 융을 읽고 사랑하고 마침내 그들과 만남으로써 자신의 삶을 바꾼 작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들은 서로 아무리 멀리 있어도 서로에게 영감의 빛을 던져주는 사이였다. 이 책을 읽으면 머나먼 스위스의 호숫가에서 나룻배를 타며 책을 읽는 융이 떠오르고 알프스가 병풍처럼 둘려진 작은 마을에서 데미안과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를 그려내던 헤르만 헤세의 다정다감한 일상이 떠오른다. 두 사람과 나란히 아름다운 산책길을 걸으며 인간의 마음이 해낼 수 있는 그 모든 기적 같은 치유와 창조의 힘을 발견하게 된다. 안녕하세요. 낭낭 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북유럽 출판 미구엘 세라노 지음 박광자 이미선 옮김의 헤세와 융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두 거장의 가르침이라는 부제가 붙은 헤세와 융 내용 중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인 데미안과 카를 구르타프 융과의 이야기인 또 다른 만남 꼭지를 낭독합니다. 데미안. 1945년경에 나는 헤세의 작품을 처음 읽었다. 그때까지도 헤세는 칠레에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소수의 독자들만이 그의 작품을 읽고 간간히 이야기할 뿐이었다. 1946년에 헤세가 노벨 문학상을 받자 그의 작품들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헤세의 작품은 몇몇 나라에서만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예컨대 영어권에서는 그를 우울하고 재미없는 작가로 여겼다. 그것이 아직도 영업한 헤세 전집이 출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에 나는 문학을 좋아하지만 헤세를 모르는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인기 있는 헤세의 작품 중 한 권을 구하려고 런던을 며칠씩이나 헤맨 일이 있다. 반면 스페인어권에서는 사정이 전혀 달라서 헤세는 계속 많이 읽히고 있고 스페인과 남미의 젊은이들은 그를 일종의 예언가로 여기고 있다. 어느 멕시코 화가가 나에게 유리알 유희의 음악 명인과 크네히트를 그린 그림의 컬러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다. 피아노 앞에 교사가 앉아 연주를 하고 있고 어린 크네히트가 바이올린을 함께 연주하는 그림이었다. 그 멕시코인은 유리알 유희에 매료되어 이 그림을 그려서 헤세에게 선물했던 것이다. 이런 열정에 나는 너무나 동감한다. 중요한 책을 찾기 위해서라면 나는 오늘도 세계를 반바퀴 돌 수 있다. 책이 손 안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책을 찾지도 열심히 읽지도 않는 오늘날의 열이 없는 젊은이들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책을 포기하느니 먹는 것을 포기할 것이다. 나는 책을 빌리는 법이 거의 없다. 책이 온전히 내 것이기를 원하고 낮이고 밤이고 나의 동반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책도 나름의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책은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딱 맞는 순간에 독자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생명 있는 원료로 만들어진 책은 저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빛을 발한다. 나의 첫 번째 헤세 책은 데미안이었다. 데미안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감흥으로 나를 채웠다. 내가 읽은 책은 스페인어판으로 아마도 많은 오류가 있겠지만 나는 이 책에서 넘치는 마력과 힘을 느꼈다.
그 책을 헤세는 아직 젊은 시절에 바덴의 베레나호프 호텔에서 살면서 썼다. 온 마음을 다해서 쓴 이 작품은 수년이 흐른 지금도 생명력이 넘치고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데미안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힘과 평정심을 담고자 했다. 데미안을 읽고 난 후 나는 내 고향의 거리를 몇 시간씩 걸으면서 내가 새로 태어났음을 느꼈으며 내가 어떤 징표 혹은 메시지의 전달자 같이 느껴졌다. 헤세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작가나 시인 이상의 존재였다. 그의 작품이 지닌 마법은 오늘날 오직 종교만이 파고들던 세계를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데에 있다. 데미안 외에도 동방술래, 일기모음, 시타르타, 유리알 유희, 황야의 이리,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나에게도 오래도록 깊은 감동을 남겼다. 데미안이라는 인물 자체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다. 주인공인 싱클리오와 분리될 수 없는 까닭이다. 데미안은 싱클레어 자신, 그의 깊은 자기, 우리의 시면에 내재하는 일종의 원형적인 인물이다. 다시 말해 데미안은 불편하고 본래적인 자기로 헤세는 그를 통해 인간 존재의 마법적 본질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데미안은 어린 소년 싱클레어로 하여금 내면에 내재하는 본래적 존재에 대해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흔히 사춘기 시절에 겪게 되는 혼란과 위험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도 종종 인생에서 데미안같이 강하고 젊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존경과 경탄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데미안이 있다. 작품 결말에 야전 병원의 침대 위에 누워있는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이 나타나 키스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잘 들어 싱클레어. 내가 필요하게 되더라도 내가 말을 타거나 기차를 타고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 내 자신 속에서 나를 찾도록 해. 이 말을 헤세는 개인적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즉 전 유럽을 뒤덮은 전쟁 때문에 조국을 버리려 할 때 썼다. 헤세 역시 데미안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만 했다. 이런 메시지가 책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다. 그보다는 마법적으로 암시되고 있다. 상징적 진실은 오직 직관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것은 당사자의 전 존재를 환하게 밝혀준다. 그것이 바로 수년 전에 내가 고향의 거리를 걸으며 새로운 어떤 것이 내 삶으로 들어왔음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또 다른 만남. 1961년 1월 23일 나는 다시 융 박사를 만나러 갔고 그의 서재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박사는 자신의 책들과 예술 작품들에 에워싸여 있었다. 늘 그렇듯 손에 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이것은 스위스의 발명품입니다. 그가 말했다. 물통이 달려있어요. 후카 같은 것이군요. 내가 말했다. 융은 미소를 지었고 나는 인도를 떠날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주역으로 점을 쳐봤는데 그렇게 하라고 괴가 나왔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가 충고했다. 그 책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정신과 세계 사이에는 확실한 관련이 있습니다. 환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힘들 경우 저는 환자에게 천궁도를 제작하게 합니다. 그렇게 만든 천궁도는 항상 만든 사람의 기질과 유사합니다. 저는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합니다. 세계와 정신 사이의 유사성은 아주 강해서 3차원적 시간의 발명과 아이디어는 정신과 구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꿈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2차 세계대전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보탄이 항상 그들의 꿈에 나타나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예감하긴 했지만 그 당시는 꿈을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41개의 꿈을 분석했는데 그 꿈들은 중병이나 죽음을 암시했습니다. 융 박사가 말하는 동안 나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평소와 같이 그는 생기 넘치고 활력이 가득했다. 그의 눈길은 유머러스하면서도 동시에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가 손에 끼고 있는 반지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는 요점을 말할 때면 강조하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였다가 긴장을 풀면서 다시 의자에 기대며 진자처럼 움직였다. 나는 인도에서 지내는 동안 많은 시간을 상키아 철학자들의 링카 샤리라라고 부르는 것 또는 신학자가 영체라고 부르는 것의 존재를 조사하려고 노력했다. 이 경험들에 대해 편지로 융 박사에게 얘기한 적이 있다. 꿈에서 내 안에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별도의 몸이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올더스 힉슬러가 델리에 왔을 때에도 그에게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는 로렌스가 임종할 때 곁에 있었는데 그것이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했다. 로런스는 마치 방구석에 서서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자기 몸에서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헉슐리에게 말했다고 한다. 나 역시 이런 이상한 체험에 대해 달라이 라마에게 이야기했다. 나는 언젠가 그에게 영체의 자발적인 분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네, 명상 중에 가능합니다. 경전은 이 과정의 3가지 단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집중. 둘째는 정신의 분리입니다. 정신은 자아를 인지할 때 자아의 한 부분이며 동시에 그 부분이 아니기도 합니다. 셋째는 개인이 더 이상 자신의 부분이 아닌 상태 혹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에 침투당한 상태입니다. 나는 융 박사에게 이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의 대답은 이랬다. 이 모든 체험들은 주관적인 것으로 집단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것들은 집단 무의식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과 샤리라의 가능성을 가설이라며 부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매들이 먼 거리에 있는 대상들을 움직이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구스타프 마이링크를 아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자신의 책에 매우 흥미로운 경험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의 작품들은 읽었고 그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작품 녹색 얼굴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체험을 했는데 박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다. 아주 어릴 적 저는 보통 밤이면 제가 자신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런 기분은 항상 진동을 동반했는데 제 발바닥에서 시작해서 몸이 쭉 따라 올라왔습니다. 이 진동은 매번 강도가 달랐지만 너무 강력해져서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특히 어느 날 밤이 기억납니다. 그때 진동이 거의 견딜 수 없게 되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명령이라도 받은 듯 저는 대야에 담긴 이상한 액체에 손을 넣어 그것을 몸 전체에 끼얹었습니다. 그러자 진동이 곧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더 이상 꿈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평범한 지각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으로 다시 돌아와 침대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는 현실의 이 강도를 결코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년간 저는 그와 유사한 현상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융 박사는 이렇게 추측했다. 제가 말했듯이 그런 것들은 모두 주관적 체험이고 집단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 꿈이거나 그저 집단 무의식의 발현일 겁니다. 나는 융 박사의 대답에 실망했다. 그는 이 비밀들을 꿰뚫어 볼 능력이 없는 것 같았다. 그 슬픈 순간에 그의 모든 연구는 옛 진리들을 설명할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달라이 라마에게도 비슷하게 설명한 적이 있었다. 그는 나의 현상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해주지 않았고 옛날 교리에 의존해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전을 인용했다. 아마 교회의 수장이 종교재판소 임원들 앞에서 그렇듯 달라이 라마도 자신을 드러내기 두려웠던 것 같았다. 조직화된 종교 교리에 기반을 둔 조직체나 과학적 심리학파 학파들에게 있어서 책임을 떠맡는 것은 늘 어려운 과제였다. 융이 순전히 주관적이라고 했던 내 개인적 체험에 대해 어떤 지도나 설명을 듣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내 직감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융이 일찍이 그랬듯이 오직 혼자서 칼날 위를 위태롭게 걸어야만 했다. 이 모든 것이 환자가 아닌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융이 말했다. 저는 헤르만 헤세도 만났습니다. 내가 말했다. 우리는 꽤 오래 요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옳은 길이란 단순히 자연과 일치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나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융이 대답했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고 그런 뒤에는 이미 얻은 자신에 대한 진리를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채식 호랑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제대로 된 호랑이가 아니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인간도 똑같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자신의 본성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방식에 대한 가장 좋은 예를 인도에서 찾을 수 있고 가장 나쁜 예는 러시아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대단한 조직을 가진 국가입니다. 하지만 농업 실패에서 분명히 보았듯 그 조직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인간이 진정 무엇인지 알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인간을 합리적이고 기계적인 대상으로만 취급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농업 이론을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론을 세우고 이론이나 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주 기족적이고 품위 있는 노부인을 만났었는데 세련미의 가장 아름다운 관념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술에 취하는 꿈을 꾸곤 했는데 그 꿈에서 엉망이 되도록 취했답니다. 사람은 본래의 자신이어야만 하고 자신만의 개체성, 즉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한가운데 있는 개인성의 중심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상적인 지점을 향해 매진해야 합니다. 자연이 우리를 인도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점으로 말입니다. 오직 그 지점에서부터만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융 박사는 말을 멈추었다. 잠시 뒤에 내가 말했다. 힌두인들은 타인의 다르마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하려는 것보다는 자신의 다르마 안에서 부분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데 그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융 교수님, 내가 물었다. 박사님의 시스템이 서양 밖에서도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정신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에는 신경증 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버마나 인도네시아, 태국이나 중국에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의 사람들은 서양적, 기독교적 의미에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로카누노에서 만났을 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페르소나는 기독교가 북유럽 사람들에게 모든 억제와 통제할 수 없는 추진력으로 갑자기 들이닥쳐 생긴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융이 조용히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그리고 특히 개인성 개념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산주의와 같은 집단 체제와 불교 같은 종교 시스템이 동양에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진 것은 바로 이러한 개인성의 결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그랬듯이 시간은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 무척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창 너머로 오후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박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자리를 뜨기 전에 하나 더 말하고 싶었다. 얼마 전에 헬세와 점심을 같이 할 때 저는 그와 같은 식탁에 앉아있는 행운에 대해 누구에게 감사드려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만나야 할 손님들만 그곳에 오기 때문이라면서요. 그는 비밀 클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융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맞습니다. 정신은 정신을 끌어들입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들만 만납니다. 우리는 무의식에 의해 지시를 받는데 무의식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융이 그렇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무의식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마이링크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만일 성모 마리아가 무의식 안에 있다면 무의식은 성모 마리아다. 융이 이야기를 재촉했다. 언젠가 기차를 탔는데 어떤 장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데도 자신의 꿈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꿈이 허무맹랑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꿈을 듣고 난 뒤 저는 그 꿈들 하나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는 지성인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군은 놀라서 제가 마녀라도 되는 듯 아니면 적어도 투시력을 갖기라도 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을 알려주고 지시한 것은 무의식이었습니다. 장군은 무의식적으로 답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제 곁에 앉았던 것입니다. 융은 미소를 지었고 먼 빛이 그의 눈에 이르렀다. 같은 방식으로 저는 당신의 삶에 대한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융은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늦은 오후의 그늘 속에서 그의 몸이 자라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아브락사스의 화신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오한이 들더니 이 강력한 존재로부터 울려오는 아득한 목소리가 태고의 메아리처럼 주변을 에워싸고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